오늘 준비하는 내용이요. 강의 내용이 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을 개발을 했고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팀인 그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교육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좀 많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선제일교회 선생님들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선생님들이 맡으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서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고 오늘 화이팅 하기를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 성인교회에서 영유치부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 그런다면 뭐를 뽑을까? 근데 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험과 열정. 그게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험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길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똑같은 길을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딱 이제 그거를 알아채고 운전은 제가 잡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가봤던 길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또 좋아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서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표현하는 단어, 서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은 부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를 표현하는 단어는 뭡니다 하고 서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분 드릴게요. 시작. 두 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 셋. 좋습니다. 네, 전혀 예상 밖의 그 낱말이어서 깜짝 놀랬다 하신 선생님 계세요 혹시? 예상 밖에. 오, 그렇진 않나요? 네, 좋습니다. 자, 나이테가 있는데요. 여기 나이테가 보면은 큰 원이 있고 동심원이 있어요. 중심은 같은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은 좀 넓이가 넓고요. 어떤 원은 굉장히 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걸 보면서 자라온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평온한 날씨에 그런 기온에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쭉쭉쭉 자라요. 그래서 이게 동심원의 그 폭이 넓은 반면에 혹독하게 춥거나 가뭄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이테의 한 원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이테는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는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학생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 1학년 대상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신앙 여정기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 학교를 오게 되었는지,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뭔지라는 것을 이제 묻게 되죠. 그럴 때 아이들이 놀랍게도요, 그 신앙의 여정을 쭉 보시면 중고등부 선생님들 잘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얘기를 꼭 선생님들한테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해년마다 오는 수련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획을 긋는 그 나이테를, 아주 분명한 나이테, 그래서 몸에 흔적이 남는, 이런 생각의 흔적이 남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그런 그 마음의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하실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오는데요. 그 상담 가운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혼자 고립돼서 집에 있거나 집에서 깜깜한 방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있거나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때의 그런 청소년기가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내려가서요. 영유아기 때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겁다, 신난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아니면은 와서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선생님이 묻더라도 어쩌다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총 5장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부모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영유치부를 맡고 있지만 여기 영유치부를 맡고 있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 관심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에,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정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오시면 제가 기꺼이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가정 안에서 어떤 그런 사회 정서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던가 또 마음의 문을 닫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게 25일 6.25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너 티지? 우리 알죠? MBTI 할 때 티지? 그래서 공감 좀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면박을 치는데 그래서 강남에서는 공감 학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공감에 대한 갈증,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런 학원까지 생길 정도고요. 그리고 사회성이 매우 떨어져서,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동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에 그 아이들의 믿음과 사회 정서적인 전반적인 것을 관심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흔히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면 자전거 타는 법 ABC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면 또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셈을 못하면 또 셈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친구 사귀는 법,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하고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부서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나, 어떻게 성장하기를 보시면 제가 오면서 봤더니 이제 계산, 아이고
네, 예산제일교회는 be happy 그리고 make people happ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본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키워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만나는 이 아이들은요, 특히 이제 제가 모든 대상을 연령으로 해가지고 교육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더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어린 연령을 좀 주로 이제 맞추면서 중간중간에 중고등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감기죠. 아이들은 민감기에 있고 이 발달이 지금 발달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발달인데 이때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민감기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시냅스, 뇌신경은요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뜨문 있어요. 그런데 이게 6살이 되면요 거미줄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14세가 되면요 어때요? 6세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네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여기 14세가 되면 6세 때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보고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익숙하고 이런 거는 고속도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가지를 쳐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쏟는 거가 줄어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하죠. 매주일 교회에 오고요.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영성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본 아이들은요.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나 오늘 큐티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 오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소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가지치기가 돼서 이게 낯선 길이 돼버리고 아예 잘라져 버리는 길이 돼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길이 다시 나려면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볼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하고 많이 노출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새롭게 자꾸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연습과 그런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단단하게 고속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이거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떠난다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딱 태어나서 돌이 될 때, 그때까지는 발달에 있어서 가장 주력해야 되는 게 애착입니다. 부모님과 주 양육자와 또 많이 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교사나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요. 12개월에서 30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라든가 자아 발달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30개월이 되면요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친구가 중요해지고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게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는 게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는 선생님 말보다 친구, 부모님 말보다 친구는 이야기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데요 선생님하고 5분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인색한 그런 시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동기에 요구되는 그런 주요 사회적인 정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나, 사회 정서는 뭐하고 연결이 되나 이렇게 보면요, 사회 정서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유능감이라던가 좋은 관계, 집중력, 인내력, 의사소통, 그리고 주의 집중하는 것,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5단계에서 4단계고 5장에 대한 챕터에서 2장을 바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점핑하는 것도 있고요. 좀 빠르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장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1장의 1단계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인데요. 이 피라미드는요, 아이의 사회 정서 능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갔을 때 뜨거 하냐면 4단계,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제서야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면서 그제서야 아이에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차적으로 피라미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다 보면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닥 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아이가 잘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세팅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1단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외워주세요. 1단계에는 아이하고 친해지려면, 그리고 또 아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 공감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라는 장이고요. 2장은 놀이를 통해 성공해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쁘게 갈게요. 관계 형성, 선생님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훈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하고 어떤 유대적인 끈끈함이 있다면 아이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 아이하고 별로 말이 없다가 야단만 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다시는 곁을 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훈계가 들어가는 상황, 그 상황은 먼저 이 아이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잘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있는데,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네.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라는 거. 행복의 90%는 혼자서 이룰 수 없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달려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는 정말로 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영어로는 더 실감이 나요. 크레이지한 사람.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았고 주변에 있어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우리 마지막 안전기지인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아껴줘,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 라는 그것만 느껴도 이 아이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1장, 그러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연결고리와 놀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생후 첫 1년 사이에 맺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의 또래 관계가 혹시 엄마와의 애착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내 생일 때 친한 친구 3사람을 데려온다면은 누구누구를 적을까, 누구누구를 데려올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이 종이에다가 부모와의 이름을 애착관계가 적어보는 거예요. 또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예쁘고 주는지 알아보기로 바른 했다. 자세.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생일 초대 설문조사에 초대하겠습니까? 앞서 먼저 세 사람의 8명의 이름을 아이를 써보세요. 무작위로 뽑아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5명은 자, 다 쓴 사람은 안정애착, 조금만 나머지 기다려주세요. 3명은 불안정애착이었다.
애착 관계와 생일날 초대받는 것 사이에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부모와 안정 애착을 맺은 경우 많게는 7명에서 4명 이상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안정 애착가 3명은 모두 단 1명의 친구로부터도 초대를 받지 못했다. 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여자아이인데 3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어머님이 호소하시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학기 초만 되면 학년에 새 학년이 바뀌고 학기 초만 되면 항상 커플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링을 사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소망은 뭐냐면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고 베프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되면 나 이 반지 넣어줄게.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죠. 상대 아이가. 너 나하고만 친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상대 아이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커플링 집에서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혼자서 밥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그 엄마가 속상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호소하는데 이렇게 그 아이가 누군가와 굉장히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하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신 어머님이었는데 그 어머님은 굉장히 그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아이의 눈을 마주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 애착이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요, 부모님과의 불안정 애착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 또래와의 애착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오거나 교회에 오거나 낯선 상황에 처음 왔을 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서 엄마 가지 마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낯선 상황에 그런 거는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가도 여전히 불안의 지수가 높은 경우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아이 이런 경우는 또래 관계나 사회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도 금방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 애착은 뭐냐? 태어나서부터 쭉 부모님과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이런 상호작용, 따뜻한 돌봄을 받았는데 이렇게 돌봄을 잘 받은 아이는요, 안정적인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내가 부르면 이렇게 오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줘. 이런 믿음과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서부터 18개월 태어나서부터 쭉 누적된 그 경험이 이래서 나는 좋아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정 애착은요, 아이에게 있어서 딱 그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그 다음 세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패턴이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불안정하고 불안해, 인간관계가 친구들과의 불안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 관계와도 불안하고 이게 꽤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우리 선생님들은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엄마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해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요. 이런 어떤 애착의 대상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관계 형성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적인 첫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맥을 쭉 올라갈 때요. 거기에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비바람이나 너무 약천을 만나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올라가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기지, 부모님이 내가 무섭고 화들짝 놀려고 두렵고 그 불안지수가 높아질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대상이 부모님이다 라고 한다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양육자 간의 애착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애착의 질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의 그런 나중에는 그 애착이 조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또래 애착 또는 선생님과의 애착, 이런 애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와 나는 끈끈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나?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심을 이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 아이가 화들짝 놀래거나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묻는다던가 이럴 때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신뢰를 잘 쌓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면하고 매주가 대면 한다면 그거는 아이하고의 그런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은 일관되고요. 그리고 민감하고 그리고 또 양육에 있어서 그런 반응인데요. 나는 욱하지만 뒤끝은 없어. 이거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해주다가 욱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요, 아이가 어쩔 때는 믿을만한데 어쩔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가, 이 사람은 오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은요, 한결같게 평정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결같게 따뜻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그 아이의 상황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기 원숭이에게 우유가 주는 철사 어미와 또 그렇지 않은 그 담요로 된 그런 어미를 선택하게 했어요. 와락하고 놀라게 했죠. 그랬을 때 철사로 갔을까요? 먹이가 있는 철사로 갔을까요? 아니면 따뜻함이 있는 담요로 갔을까요? 어디가 있죠? 담요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은요, 이 따뜻함, 이런 그 따뜻함은 제3의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고, 특히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안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등을 토닥토닥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하지만, 또는 가방 위를 토닥토닥 한다던가 하지만 어쨌든 스킨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애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토닥토닥이 중요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나 보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고요. 남자아이가 상담을 오게 됐어요. 문을 뚝뚝 두드렸어요. 딱 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본 어머님이에요. 보통은 낯선 그런 사람과의 대할 때 사회적 소셜 스마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으시고 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와 같이 왔어요. 얘가 우리 아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턱 이렇게 어깨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퍽 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죠. 퍽 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그런 스킨십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애착의 문제가 있구나.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항상 이렇게 질문지를 줘요. 발달 생육사를 이렇게 쭉 문항을 주는데 거기에 문항이 뭐가 있냐면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나요? 라는 문항이 있어요. 그거는 애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나? 라고 묻는데 그 엄마가 아니요?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태어났고 그리고 잘 자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아이는 언어 폭력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언어 폭력을 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배척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왜 그러신가 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출산을 했고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엄마를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그런데 나 아니면 빽빽 우는 아기가 있고 이러니까 더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먹을 것 주고 기저귀는 갈아줬지만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저렇게 밀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하고 소원한 관계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이 상담에 있어서 제일 많이 회복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긍정적인 관계 형성 중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애착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하고 친해지는 스킨십을 많이 하고 그런 숙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어머님이 애착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그 시기를 그렇게 아깝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영아를 둔 그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알았으면 큰애한테 적용이 됐을 텐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또 우리 지금 자녀분이 영유아기에 지나간다면 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영유아기에 해당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아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겠죠. 작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제 애착도 알았고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환대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 주일날 얼굴이 달라지시겠죠? 해같이. 선생님들 옆에서 한 번씩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해 같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인사로. 네.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아이들을 희망과 그리고 용기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의 양도 우리가 전에는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도 중요해요. 갑자기 자 우리 이제부터 질적인 시간이야. 그리고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차츰차츰 데펴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아이와 그런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 또 기쁘게 보낼 수가 있고 교회에서 또 기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기에서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예배와 공과 시간을 다 하다 보면 아이들과 이야기 정말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이제 깊은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들 놀이는 참 본능이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 행복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냥 의미 없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해보면 어떨까. 어쩌면 이런 기간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마음에 어떤 게 생긴다. 네, 관계 저금통에 차곡차곡 저축이 돼요. 저축이 돼서 설사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서운한 말 한마디 했더라도 네,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긍정적인 관계, 그런 활동, 그런 경험 이런 게 뭘까? 네, 여긴 5가지라는데요.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와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네, 생각을 해서 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2분을 드릴게요. 네, 시작. 이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 봐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이들이랑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너가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문자해 잘 지내고 있지?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가 아이와 관계를 잘 형성하는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이와 어떻게든지 정서적인 그런 따뜻함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기둥이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아이들이 특성을 좀 아는 필요가 있는데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른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정서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기질은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수준이라던가 또는 배고픔, 수면, 배설, 아니면 이런 어떤 예측한 정도 그리고 기분, 강도, 반응의 정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한 기질의 아이, 더딘 아이,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한 기질은 거의 50에서 60% 아이들은 순한 기질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순둥순둥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더딘 아이들이 굉장히 뭘 하나를 하더라도 느린 아이가 있고요. 또 굉장히 까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시간만 자도 바스락 일어나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울고 엄마를 안 재우고 그렇게 하는 아이, 좀 까칠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까칠한 아이들이 그래서 나쁘냐? 이거는 아니에요. 까칠한 아이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까칠한 아이들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불만족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까다롭고 까칠한 아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순둥순둥한 아이인지 좀 더딘 아이인지 또는 까칠한 아이인지 자, 요거를 또 다르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반응 중심으로 해서 아기의 기질을 봤는데요. 자극 추구형은요, 굉장히 좀 새로운 거, 호기심, 충동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아이들이 자극 추구형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심심해요 이런 거죠. 재밌는 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정적 탐험가입니다. 그 대신 무절제하고 충동성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를 하면 놀래서 개복치라 그러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절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불안의 지수가 높은 그런 피로도가 높은 아이죠. 근데 반면에 자기가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는 신중한 스타일이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이제 앞에 나와서 율동해보자 이렇게 하면 율동을 확실하게 알면은 자신 있게 나오더라도 그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사회적 민감형이 있어요. 칭찬에 약한 아이들.
그래서 칭찬이라던가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은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애착 형성도 잘하고요. 상냥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물보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는 고집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형이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좀 너무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단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단추를 찾기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한고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질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기질이 좋아, 어떤 기질이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잘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또 거기에 너무 푸시하면 아이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의 훈육 스타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으로서 훈육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형인가? 자, 독수리형이 있고요. 한 카리스마 하는 형. 네, 그리고 암사자형이 있고요. 굉장히 먹을 거를 다 구해서 아이의 입에 떡떡 넣어주는, 그리고 카멜레온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재미있고 밝고 이렇죠. 또 거북이형은 굉장히 느려요, 말 그대로. 네, 자, 이럴 때 나는 어떤 형인지 둘, 셋, 예,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시작. 자, 나는 한 카리스마 한다. 네, 독수리형. 손 들어보세요, 독수리형. 독수리형. 네,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암사자형. 내가 하고 말지. 네. 자, 네. 그리고 카멜레온형. 카멜레온형. 네. 카멜레온형이 많네요. 네. 그리고 거북이형. 난 좀 거북이형이야. 네. 네, 거북이형이 있습니다. 네, 번쩍 들어주세요, 거북이형.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 거북이형을 향하여 박수. 제가 왜 박수를 했냐면요, 거북이형은요, 아이들의 본래의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를 많이 키워낼 그런 형이기도 합니다. 오, 네. 자, 독수리형은요, 한 카리스마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를 좀 많이 통제하고요, 행동을 좀 주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리고 말이 짧아요.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점검하는. 네. 그리고 질서라든지 통제, 그리고 엄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또는 선생님이 너 지각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네. 자, 이렇게 하는 통제와 힘이 보여집니다. 이 독수리형은요, 흠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독수리를 못 봐요. 내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자, 암사자형은요, 자기 양육 방식에 대한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앞으로 돌격 이거는 잘 못해요. 그 대신 서포트를 잘해요. 그래서 독수리형과 그 다음에 이 암사자형.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로드맵을 쫙 마련하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잘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 수준에 다 이렇게 따라가져요. 그러면은 네, 하모니가 굉장히 하죠. 또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네, 일이 팍팍팍팍 추진이 되죠. 네, 그런 형을 보시면 돼요. 자, 카멜레온 형은요, 좀 팔랑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 메이커로 굉장히 그 부서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그 애정에 대한 본인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를 좀 봐주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거북이 형은 네, 아시다시피 네, 하늘도 한번 보고 꽃도 한번 보고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의 그런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거북이형인데 선생님은 독수리형이에요. 네, 엄청 네, 부딪히겠죠. 못 보죠, 선생님. 이러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또 수련회 가서 또 기상하면서 또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람직한 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냐? 자, 세로는 애정의 척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애정의 정도가 많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제하는 힘이 막강 파워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한 유형은 뭐냐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선생님 아니에요. 네, 친구 같은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이거는 해도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기준을 주어야 할 의무가, 그게 우리의 책무인 거죠. 네,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거나, 얘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 미워하면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고 풀로 충전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해도 돼, 안 해도 돼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되 권위가 있으면서 부모님으로서, 부모님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적이면서 민주적인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 반면에 친구 같은 무조건 허용적인, 이거는 아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른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를 가도 그 사회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고 규칙을 깨고 일부러 깨고 이런 제멋대로의 성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은 이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허용적 유형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네,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들의 그냥 제사를 규칙이라던가 질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푹 익은 고기를 떼서 먹을 때도 왜 그래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허용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선지자 앞에,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서게 했어요. 그럴 때 말제라고 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얘는 그냥 네, 그런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처럼 비참하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아버지가 그리 흔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죠. 네, 그런 경우가 허용적인 유형이 주는 그런 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임적인 거는 정서적인 반임, 학대니까 좀 뺄게요. 그리고 독재적인 유형, 아까 한 카리스마 이렇게 있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독재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유형인데 이럴 때는 뭐냐면 공감을 잘 못 해주고요. 아이들을 기다려줄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님의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이는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위축되고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자율적인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저 못지않게 강해서 네, 이렇게 쪼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자, 부모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요? 라는 거 첫 번째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첫 장입니다. 거기서 3가지를 했어요. 애착은 이런 거예요. 라는 거. 그래서 애착의 형성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의 기질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나의 기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표정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군요. 왜 어떤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더 많이 하는 걸까요?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뭐하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져서 좋겠다. 위로. 어우, 잘하는데. 아,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8개다. 19개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 꽂지 말고 던져봐.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아니 그거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오,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잘하는데.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떴어?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수정해야지. What an intriguing experiment. 네,
보시면 눈치챘죠. 네,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말을 단 부모님의 아이는 실제로 굉장히 못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에 네, 아우 잘한다, 옳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그 아이 실제로 굉장히 없던 것까지 끌어내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네,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 현재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해낼 거야. 나 선생님을 믿어. 선생님 기도할게. 파이팅.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떤 실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의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만난 상담한 그 부모님 중에는요,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는요, 그 아이한테는 받아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틀려온대요. 꼭. 그러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엄마랑 그거 연습했는데 너 왜 이걸 틀려오는 거야? 너 멍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9개를 맞았어요. 근데 하나를 틀렸는데 그랬고 그 막내는 좀 터울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2개를 맞았는데 그렇게 이쁘더래요. 너무 이쁘게. 얘가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2개를 맞았냐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첫째 아이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하든지 보면 굉장히 위축돼서 자기가 가진 역량보다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면서 네, 반장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나중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 이 막내가 훨씬 더 잘 됐어요. 훨씬 더 자신감 있었고요. 훨씬 더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이 있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긍정의 착각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아이가 나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아이를 칭찬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고수의 칭찬과 그 다음에 하수의 칭찬이 있다는 거. 고수의 칭찬은요, 특별히 이 아이를 잘 매의 눈으로 관찰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칭찬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해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 뿌듯함을 알아주는 거, 이게 고수의 칭찬인데, 하수의 칭찬은 어머 오늘 공주님 옷 입었네, 어머 오늘 너 멋있다, 뭐 오늘은 머리 색깔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외모는 아이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닥 이 아이를 임팩트 있는 칭찬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칭찬할 때는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너무너무 할 게 없다 그러면 네,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또 성경학교 때 잘 지켜봤다가 이 아이가 이것도 해내네 라는 것, 와 선생님 깜짝 놀랐다,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칭찬할 때 좀 목소리를 너무 깔지 마시고 좀 하이톤으로 칭찬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해주면 더 좋아요. 하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 이리 와봐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해준다면 아이가 훨씬 더. 네, 그리고 반드시 수련회 끝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참석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가능성이요 무한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선생님이 너 잘한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해줘라, 이런 거. 네.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과 함께 특히 이제 큰 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작은 아이들 또 저학년 아이들은요 꼭 안아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내가 다시 그 옆에 있는 애가 봐요. 나도 선생님한테 저런 칭찬 받아야지. 나도 한번 안겨봐야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자면 뭐뭐뭐뭐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이런 것도 하는구나. 또는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칭찬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행동하는 거를 그냥 아나운서 읽듯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기차를 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아이에게 양보를 했어요. 기차를 굴리다가 옆에 애에게 양보했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쭉 읽어주시고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난 이렇게 느껴. 그리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 그래서 기쁘구나. 여름 성경학교 때 너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감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니 대단한데? 이렇게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네,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기왕이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세요?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두 번째 1단계가 뭐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거기에서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1장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2장은 놀이를 통해서 성공해요. 이 놀이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안아주는 게 제3의 본능이에요 얘기했죠. 놀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아이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영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오면은요, 그 아예 그냥 공간 안에 자전거도 갖다 놓고요, 조그만 이게 자동차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열심히 소꿉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언제라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가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놀아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놀이도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보세요. 어떤 놀이가 진짜 놀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30분 동안 놀이를 할 거예요. 오늘은 30분 동안 블록놀이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주문, 블록을 가지고 놀라며 놀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블록놀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블록놀이만 오늘은 먼저 놀이 해볼게요. 잠깐만, 카메라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흥분한 아이들. 지금부터 이 카메라로 아이들을 엿볼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지시대로 블록놀이를 시작한 건 단 한 명뿐. 하지만 금세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블록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30분이 다 돼가도록 아이들은 블록놀이에 열중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된 30분이 다 되었어요. 블록놀이 재미있었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좀 더 줄게요. 블럭놀이를 더 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블럭놀이를 더 해도 좋고요.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다른 영역에서 이동해서 놀이해도 좋아요.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네요. 결국 블록 영역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룹 아이들입니다. 오늘 교실에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영역에 자유롭게 가서 자유롭게 놀이 시작하세요. 선생님은 30분 뒤에 다시 올게요. 놀이 시작하세요. 첫 번째 그룹과는 좀 다른 주문이죠. 아이들에게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건 역할놀이. 미술놀이 영역에도 꽤 많은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역시 블록을 제일 좋아하는군요. 원하는 놀이를 선택한 지 30분이 다 돼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이 시간을 좀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이하던 영역에서 놀이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옮겨서 놀이해도 좋아요. 아이들은 하던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그룹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죠? 두 그룹의 차이 눈치채셨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어떤 놀이가 진짜 놀이인가 아이들이 선택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해서 자율적으로 한 거. 아이들도 기분 나빠해요.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놀이를 보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놀이 그래서 지금 2019년서부터 커리큘럼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완전히 바꿨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점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다가 이건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선생님이 놀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서 아이들이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늘 딱딱하게 늘 그런 모습이 조금 아이들하고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유아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유초등부도 그렇고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성경암송이라던가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혼자 개별화된 놀이가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는 이제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요. 조금은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청소년 센터라던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둘, 셋이 모여서 내가 의미 있는 우리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또는 보람이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짜보는 거예요. 짜서 거기에 대한 그런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짜서 뭐든지 좋아 해보는 거야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 재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먹는 거는 한 번이고 나머지는 그 활동을 하면서 쓰는 거야라고 이제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도 좀 해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뭔가 조직하고 그리고 또 부딪히고 저희 아이가 고1이라고 했죠. 저희 아이는 5주 때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가정의 아이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런다면 저희 아이를 입양한
그거를 뽑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서운해하겠죠. 그처럼 아이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애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아이가 곧 중학교 2학년 초 됐는데요. 보니까 뭐 남들은 중2병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애정 뚝뚝, 네, 엄마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초도. 그래서 아유, 그럼 그렇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교만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 아이의 눈빛이 바뀌면서 엄청, 네,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애가, 우리 아이는 어디 가고 다른 아이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인 그 아이를 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떨 때 제가 제일 절망스러웠냐면, 엄마, 나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뭐 하고 싶은데? 공부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는 달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달리고 싶어? 달려보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송파구에 있는 그 체육중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한 번도 없고 이렇게 또 체육인으로 이렇게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트랙을 달렸죠. 그런데 빠르긴 빨라요. 14초 초반대였어요. 100m에 14초면은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안 한 걸 감안하더라도 13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그래도 좀 발이 민첩하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좀 하나 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펜싱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펜싱이래. 그러면서 이제 펜싱. 그래서 중학교도 옮겼습니다. 네, 펜싱부가 있는 중학교로. 그래서 중학교도 옮기고 펜싱부를 하는데 잘 할 줄 알았죠. 저는 생각에는 얘가 전국 그 대회에 나가서 1, 2, 3등 안에 들어가지고 체육 고등학교에 가고 그래, 이 길로 그냥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달이면 반 이상의 부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팡트락해서 발을 앞에 탁 뻗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물 빼는데 반, 뭐 물리 치료하는데 반.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 체육 대회가 있대. 그러면 너도 한번 해봐. 엄마는 잘 모르지만 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하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이기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 2, 3등이 들어야지만 체육 고등학교로 특별 전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꿈꿔봐라고. 저는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부상에 반해. 그리고 뭐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얘가 이제 나는 체육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책을 한 장도 안 봐요. 아주 깨끗하게. 엄마 이 책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 책꽂이랑 책상 다른 사람 줘도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차에서 크게 이제 찬양을 틀면서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단을 했죠. 여보,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저도 적고 당신도 적고. 그래서 적었어요. 남편 50, 저희 50, 100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쫙 했어요. 해가지고 날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외모에 관심을 두면서 화장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는 만큼 마음이 예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까지 다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향해서 남편과 저와 매일같이 그렇게 정말 선포기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꾸 부딪히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느낄 수가 없다. 나나 엄마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망적인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주 그 마음에 조그만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가 주세요 하고 이제 절박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하는데 비단 이게 저만의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청소년의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하고 좀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엄청 자만했던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 정말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희망이 있다면 거기에 찾아가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